현재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막바지 수주에 들어간 가운데 엄청난 조건을 또다시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조건은 대한민국에서 수용하며 캐나다와 합을 맞추고 있었습니다만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캐나다가 내세운 조건이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캐나다가 중립 의무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국에 한 것이 매우 큰 신뢰라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국 측에서는 애초에 그런 말을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바로 캐나다가 러시아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 보고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냐는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산업계에 따르면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러시아를 대항한 한국의 군사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도 그야말로 선을 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방산 계약을 한 게 아닌데 캐나다가 실제 그랬다면 농락한 거나 다름없죠. 지금까지 독일 압박용으로 한국을 카드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조건은 이미 다양한 복수의 채널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나토국이라 러시아 분쟁 시 개입이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캐나다가 한국의 포지션에 대해 정치적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려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은 정치적인 중립 포지션으로 인해서 방산의 공급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탓하는 국가는 그 누구도 없었는데 그 틈을 독일이 파고 들어온 얘기라는 뜻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도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아도 러시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거나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중립적인 포지션이 깨지며 러시아와 척지게 된다면 한국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 폴란드와 같이 아직 러시아와 물리적 충돌은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북극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와 반드시 분란을 겪게 될 수는 있겠죠. 독일은 이러한 일을 가정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분쟁 시 도와줄 것이다. 한국은 이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 측이 한국에서 이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캐나다가 막판에 해왔다면서 캐나다가 한국을 지렛대로 쓴 것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지금까지 각종 TF를 꾸리며 수주를 위한 헛고생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 나면 그 나라와 싸워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잠수함 이상의 약속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내부적인 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에 대한 중립적 위치의 기조가 바로 이번에 유럽 내에서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미국 미사일을 저울질하다가 한국 천무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경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당장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누가 날 공격하는데 독일, 미국은 도와줄 가능성이 낮아졌고 나토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등 당장 러시아가 앞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으로 모두 갈아탔죠. 이들은 전부 독일과 거래를 한 국가들이지만 독일 방산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캐나다가 실존적 위험에 처하지 않아 독일의 붕 뜬 약속을 믿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 가당치도 않은 러시아 전쟁 참전 약속을 하는 게 어떠냐는 카드를 내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카드를 내민 게 사실이라면 한국에 사실상 잠수함 발주 거절 통보를 한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독일은 그 약속을 지킬 힘도 없는데 저러한 캐나다의 망상은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요. 실제 캐나다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고민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우린 러시아 분쟁 시 함께 싸워준다라는 카드를 오래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절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내부에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방산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다고 하며 캐나다 내부에 분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캐나다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한국의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한국이 첨단 산업의 최고 국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독일 그 자체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 등 칩을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AI 등 첨단 산업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현대차의 로보틱스까지 더하면 한국은 반드시 미래 AI 생태계에서 협력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독일은 한국과 AI 시스템 제공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AI 생태계 협력을 한다는 한국에 손을 뿌리친다는 것은 캐나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AI 브랜딩 파워가 미국 다음 레벨 정도로 강력해진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수함 60조 원을 발주하고서라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형 원자로를 비롯한 현대차의 모빌리티 등 미래 자원 산업도 한국이 최강 국가 중 하나입니다.
LNG 운반선 등 캐나다 LNG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은 필수적인데 독일이 1순위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바로 독일 때문인데 이는 캐나다와 유럽의 매우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고 최후방 캐나다도 적을 만드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이는 캐나다가 매우 여유가 없다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기 플랜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노르웨이는 최근 한국의 천무를 3조 원가량 도입 선언을 하고 미국을 제외해버렸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더 이상 독일 등 유럽 영내 조달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미국조차 등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국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러시아와 중국이 늘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가 독일을 미사일 사업에서 제외한 이유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최근 독일이 캐나다에 내민 사업 계획서는 캐나다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자금을 대주더라도 독일의 잠수함 계획서가 허무맹랑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독일 측은 적극적으로 첫 함정은 독일에서 짓지만 비이은 시리즈는 캐나다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바로 미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현지 생산 카드를 내밀었으며 이는 캐나다 내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혜택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죠. 호주 역시 K9 자주포나 레드백을 수출하고 싶다면 공장을 호주에 지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측은 이 카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오히려 이는 캐나다의 요청이었다는 점이라 놀랍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의 캐나다 현지 건조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선택이었는데요. 캐나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캐나다 내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서 캐나다 공장 건설은 잠수함 인도 일정을 크게 늦추고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힐타임스 보도에서도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203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해군 능력의 공백을 막으려면 신형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시간적 긴박감이 최우선 목표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방산선임연구원은 현지 인터뷰에서 잠수함 캐나다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라며 캐나다 국방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여러 척을 건조할 경우 비용이 늘고 프로젝트 인도가 늦어진다면서 이는 결국 프로젝트가 끝난 뒤 고객도 없는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습니다. 캐나다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내부에는 전문 조선소 인력이 거의 전무하며 노동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캐나다에 조선소가 들어서고 건조가 매우 복잡한 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일단 독일은 조선소라는 단글을 던져주지만 결국 독일에서 조선소를 짓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지어지더라도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잠수함 가격은 한국 잠수함 가격보다 몇 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 조선소의 문제가 이것인데 구축함 하나가 한국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은 허황된 조건으로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 측은 대부분의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빠르게 캐나다 해군이 운용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독일처럼 현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답시고 진행하는 사업은 누더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공장이 있어봤자 누가 캐나다에서 건조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치와 실리 가운데 캐나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군 싱크탱크격인 연구소에서는 한국이 답이다 이러고 있고 외교 정치에서는 독일이 유리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 진즉에 독일로 발표하고 종결될 딜이었으나 상황이 달라졌다 말합니다. 러시아 전쟁 가운데 각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예전과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보호망이라고 여겼던 미국이 돌변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국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 건너편에 위치하고 북극과도 가깝습니다. 북극은 중국과 러시아가 득실거리고 있으며 이제 미국조차 캐나다 옆의 그린란드 야욕을 보이고 있죠. 과연 이런 상황에 정치 외교 노름을 하면서 독일 방산을 들이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며 한국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방산에서 생산비와 인프라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게 느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는 당장 무기부터 들이고 봐야 하는 국제 정세에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한화오션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하여 운영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활발한 한국 자체 조선소에서 전량 건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화글로벌 디펜스 사장은 이에 대해 하나오션은 자체 조선소에서 최대 5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췄다라며 배송 일정에 다른 어떤 선택도 따라올 수 없다라면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품 일자를 준수하겠다고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계약 체결 시에 2032년 첫 함정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그리고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캐나다는 낡은 빅토리아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약 10억 캐나다 달러, 약 1조 원의 유지 보수 비용조차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일자리를 캐나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모두 북미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싼 인건비를 고려하면 조선업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현지 인원을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조선업에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게 되며 함정 확보가 늦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패권 문제로 중국을 대항하는 빠른 함정과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해도 모자른 판에 자국의 조선소 건설을 고집한다면 그 비효율로 중국을 이기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현재 조선소 단 한 곳에서만 15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 해군은 한국과 독일 중 누구를 택할지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 과정 중에 보여준 한국 내 조선소 시설에서 건조가 당연하다는 그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이며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오션 측도 무조건 한국 내 생산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 사업에서는 1억 달러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빠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캐나다에게는 한국 직접 생산 후 현지 정비 지원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맞춤형 전략으로 파트너에게 효율적인 카드를 제시하고 상생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오히려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미국 조선소 카드를 제시하긴 했으나 이는 미 조선업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 존스법이 수정되기에 어렵기에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정비를 하고 돕겠다는 뜻이지 근본적 생산 활성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 연설 가운데 미 조선업이 부활한다 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미국조차 한국에서 함정을 생산하는 곳으로 존스법을 당장 바꿔야 중국과의 갭을 메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강압적인 현지 생산 요구와 달리 캐나다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의 높은 생산 효율성과 납기 준수 능력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이러한 상생의 국제협력 모델을 통해 미국식 압박 속에서도 국제적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의 기술력과 캐나다의 현명한 실리주의가 만나 탄생할 61조 원짜리 이 사업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잠시 뜻깊은 설명절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제품을 1분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만 복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산양산삼으로 설명절 가족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변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뿌리채 산삼을 드렸더니 즙과는 달리 신기해하기도 하시고 비주얼상으로도 보기 좋다면서 매우 만족하셨는데 산삼 뿌리 선물은 그 자체로 여러 면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해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 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에 주변에 정다운 산양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